제7장 친화력. 그들은 상처를 입힘으로써만이 남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있다. 어느 현대인. 아이들은 줄리앙을 존경하고 있었지만 줄리앙은 조금도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다른 곳으로 쏠려 있었다. 꼬마들이 무슨 짓을 하든 그는 조금도 개의치 않았다. 냉정하고 공평하고 침착하며 그가 온 후로 집안의 권태로웠던 공기가 일소돼 버렸기 때문에 집안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된 줄리앙은 과연 좋은 가정교사였던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를 맞이해 준 상류사회에 대해서 정오와 혐오의 정밖에는 느끼고 있지 않았다. 맞아들여졌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식탁의 말석을 얻었을 뿐이므로 정오와 혐오의 감정을 품게 된 것도 이해되리라. 가끔 호화스러운 만찬회가 열리곤 했는데 그런 자리에서 주위의 모든 것에 대해서 솟구치는 증오의 감정을 감추는 것이 큰 고통이었다. 특히 성 루이의 제1회 레날 씨의 집에서 발르노 씨가 좌담을 도맡아 뜯을 때에 줄리앙은 하마터면 본심을 폭로해 버릴 뻔했다.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보아야겠다는 핑계로 그는 정원으로 나갔다. 결백하고 정직하다는 것을 뭐 때문에 그렇게 칭찬한단 말인가? 줄리앙은 외쳤다. 마치 그것이 단 하나의 미덕이기나 한 것처럼. 그러면서도 빈민구제 사업에 손을 댄 일에 재산을 2곳 3곳 불린 것이 분명한 그에 대해서 그처럼 경의를 표하다니 얼마나 야비하기 짝이 없는 칭송인가. 뿐만 아니라 그는 고아 구제 자금까지도 틀림없이 떼먹었을 거다. 그 불쌍한 아이들, 그 비참한 생활을 생각하면 다른 무리들의 경우와는 달리 더더욱 손을 대지 말아야 할 것이 아닌가. 아, 짐승 같은 놈, 짐승 같은 놈. 바로 나도 친아버지에게 미움받고 형제에게 미움받고 집안에서 미움받아 고아와 다름없는 신세가 아닌가. 성 루이 제1의 며칠 전 줄리앙이 피델리 때 산책길을 한눈에 내려다 볼 수 있는 벨베데르라고 불리는 조그만 숲속을 홀로 기도서를 암송하면서 거닐고 있을 때 인기척이 없는 오솔길을 저 멀리서 걸어오는 2 형을 보고 피할 수가 없었다. 동생이 입은 훌륭한 검은 옷, 아주 산뜻한 모습, 그리고 진심으로 자기들을 경멸하고 있는 듯한 태도를 보자 난폭스러운 노동자의 질투심이 큰 자극을 받아 2 사람은 줄리앙이 피투성이가 되어 기절할 때까지 실컷 두들겨 패주고 사라져버렸다. 발르노 씨와 군수와 함께 산보를 나온 레날 부인은 우연히 그 조그만 숲속에 이르렀다. 부인은 땅 위에 쓰러져 있는 줄리앙을 보았을 때 그가 죽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느낀 충격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발르노 씨는 질투를 느꼈을 정도였다. 발르노 씨의 근심은 성급한 것이었다. 줄리앙은 레날 부인을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미모 때문에 오히려 부인을 미워하고 있었다. 그 미모야말로 하마터면 출세의 길을 막아버릴 뻔한 첫 번째의 암초였기 때문이다. 부인을 만나던 첫날 그녀의 손에 입을 맞춘 그 흥분했던 일이
잊혀지도록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부인과 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레날 부인의 하녀인 엘리자는 아니나 다를까 이 젊은 가정교사를 사랑하게 됐다. 엘리자는 부인에게 곧잘 선생에 관한 말을 하곤 했다. 엘리자가 짝사랑을 하게 된 덕분으로 줄리앙은 한 하인의 원망을 사게 됐다. 어느 날 줄리앙은 그 하인이 엘리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을 엿들었다. 너는 그 꾀죄죄한 선생이 이 집에 온 후로는 나와 도통 말도 안 하는구나. 그런 비난을 줄리앙이 받을 만한 근거는 없었지만 미소년의 본능으로 한층 더 자기의 몸맵시에 정신을 쏟게 되었다. 한편 그에 대한 발르노시의 증오도 더 늘었다. 그와 같은 치장은 젊은 신학도에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말했다. 법이나 거의 다름없는 것, 그것이 줄리앙의 복장이다. 레날 부인은 줄리앙이 전보다도 훨씬 자주 엘리자와 얘기를 나누게 된 것을 알게 되었다. 줄리앙의 조그만 옷장 속이 거의 텅 빈 것이나 다름없는 상태가 바로 그 원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속옷이 몇 벌 안 되기 때문에 자주 세탁해야만 했는데 그런 사소한 용건 때문에 줄리앙에게 엘리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전혀 상상조차도 못했던 줄리앙의 극도의 가난에 레날 부인은 충격을 받았다. 부인은 줄리앙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생각은 간절했지만 차마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다. 이 내심의 갈등은 줄리앙이 그녀에게 맛보여준 최초의 고통이었다. 그때까지 그녀에게 있어 줄리앙이란 이름은 순수하고 지적인 기쁨과 똑같은 뜻을 지닌 말이었던 것이다. 줄리앙의 가난함을 생각할 때마다 괴로워 견딜 수 없어서 레날 부인은 그에게 속옷을 선물하자고 남편에게 의논했다. 바보 같은 소리 작작하오. 무슨 소리요? 우리가 만족하고 또 아주 우리 뜻에 맞도록 일도 열심히 해주는 사나이에게 선물을 하다니 그자의 분발심을 자극할 필요가 있을 때가 없지는 않겠지만 그것은 그자가 꾀를 부릴 때요. 레날 부인은 그러한 남편의 사고방식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나 줄리앙이 오기 전이었다면 아마 그러한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인은 그 젊은 신학도가 아주 간소하면서도 몹시 깨끗한 몸치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늘 이렇게 생각했다. 가난한 애가 어쩌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있을까? 부인은 줄리앙이 아무것도 갖지 않은 것에 대해 불쾌한 생각을 품기는커녕 동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레날 부인을 만나기 시작한 지 한 반달 동안은 누구라도 바보가 아닐까 여길 정도의 그 흔한 시골 여자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인생에 대한 경험도 전혀 없었고 남들과 얘기를 나눌 마음 같은 것도 전혀 없었다. 선천적으로 섬세하고 기품이 고상해서 속된 무리들 속에 끼어 있기는 했지만 누구나 본래 가지고 있는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 때문에 대개의 경우 그러한 무리들이 하는 짓에 대해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성질의 사람이었다. 그렇더라도 혹시 약간의 교육이라도 받았더라면 자연미와 생기 있는 기질 때문에 남의 눈에 두드러졌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부잣집 상속자라는 신분 때문에 성심회를 열렬히 믿고 반예수회파의 프랑스인들을
아주 미워하는 수녀들 사이에서 자라날 수밖에 없었다. 레날 부인은 이만저만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배운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고 하여 곧 깨끗이 잊어버리고 말았다. 그러나 그 자리를 메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므로 결국 아무것도 아는 것이라고는 없게 되고 만 것이다. 큰 부잣집의 상속자로서 어려서부터 애지중지 귀여움을 받아왔고 본래 열렬한 신앙심을 품고 있던 그녀는 오히려 순전히 내성적인 생활 태도를 취하게 되고 말았다. 겉보기에는 나무랄 곳이 없을 만큼 양순하고 전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았으므로 베리에로의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부인을 본받으라고 일렀고 또 그것이 레날 씨의 자랑거리였지만 사실은 그녀의 그러한 마음의 움직임은 그녀의 높은 교만심에서 생겨난 것이었다. 교만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리는 왕녀조차 겉보기에 온순하고 입이 무거운 이 부인이 남편의 언동에 대해 기울이는 주의에 비하면 더더욱 많은 주의를 귀족들에게 기울인다고 할 것이다. 레날 부인은 사실상 줄리앙이 들어오기 전에는 아이들에게 밖에는 관심이 없었다. 아이들의 사소한 병, 괴로움, 조그만 기쁨, 그러한 것만이 부장송의 수도원에서 천주님을 찬송한 경험뿐인 그녀의 모든 감정을 사로잡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말할 마음 같은 것은 없었지만 아이 중 한 명이 갑자기 열이라도 일으키는 날에는 마치 그 아이가 죽기라도 할 것 같은 마음이 들었다. 결혼 당초의 몇 년 동안은 혼자 가슴 속에만 담아둘 수가 없어서 이러한 종류의 괴로움을 남편에게 털어놓는 수도 있었지만 그럴 때는 반드시 야비한 비웃음이나 어깨를 으쓱 솟구치는 동작으로 경멸당했으며 더구나 그런 후엔 여성의 어리석음에 대한 쓸데없는 속담 같은 잔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특히 아이들이 병에 대해서 걱정할 때 그런 종류의 농담을 들으면 부인의 가슴은 도려지는 듯 아팠다. 청춘 시절을 지낸 예수회파 수도원에서 걸핏하면 봤던 감미롭고 낯간지러운 찬사 대신 그녀가 발견하게 된 것은 이런 것들이었다. 부인은 고통 속에서 교육을 받았다. 본래 자존심이 강해 그러한 범민을 다정한 사이인 데르빌러 부인에게까지도 털어놓을 수 없을 정도였으므로 세상 살아있는 모두들 자기의 남편이나 발로노시나 군수인 사르코 드 모지롱씨 같다고만 여겼다. 야비한 태도라든가 금전, 지위, 훈장 등등 자기와 관계가 없는 모든 것에 대한 순전한 무감각, 그리고 자기에게 이롭지 못한 모든 논의에 대해 덮어놓고 미워하는 것, 이러한 것은 장화를 신고 중절 모자를 쓰는 것처럼 남성이라면 본래 누구나 가지고 있는 성격이라고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흘러도 레날 부인은 돈 문제 밖에는 모르는 무리들과 여전히 친해질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부인은 이러한 인간들 틈에 끼어 살아야만 하는 것이었다. 시골뜨기 청년 줄리앙이 성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 고결하고 품이 있는 영혼과의 교감 속에서 레날 부인은 새로운 것이 지닌 찬란한 매력과 감미로운 기쁨을 맛보았다. 줄리앙의 극단적인 무지도 결국은 하나의 애교처럼 보이게 되어 얼마 안 가 그것을 너그럽게 볼 수 있게 되었고
태도의 거칠은 점도 자기 손으로 그것을 고쳐줄 수 있었으니만큼 탓할 생각은 나지 않았다. 그렇게 평범한 얘기, 길을 건너다가 급히 서둘러 가는 농부의 짐수레에 깔려 죽었다는 어느 불쌍한 개의 얘기까지도 귀를 기울일 가치가 있었다. 그 가엾은 얘기를 들었을 때 남편은 예의 그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줄리앙은 예쁘게 면도질한 검고 아름다운 눈썹을 찡그린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고 보았다.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기품, 인간다움은 이 젊은 성직자에게서만 찾아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부인은 줄리앙에 대해서만 전폭적인 공감을 느꼈고 또 그러한 미덕이 뛰어난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찬탄조차 느꼈다. 만약 파리였더라면 줄리앙의 레날 부인에 대한 입장은 이내 해결되었으리라. 파리에서는 연애란 소설이 낳은 자식과 다름없었으니까. 젊은 가정교사와 수줍은 부인은 자기네들의 관계의 해명을 서너 권의 소설이나 지문마저 극장에서 공연되는 대사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으리라. 소설은 자기네들이 행할 역할을 가르쳐 줄 것이고 흉내내야 할 본보기를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비록 아무런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설사 상을 찌푸리다가도 줄리앙은 조만간에 허영심으로 인해 본보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으리라고 여겨졌다. 아베롱이나 피레네의 조그만 도시였더라면 그곳은 워낙 무더운 지방이므로 아주 사소한 일이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곳의 아주 음울한 하늘 아래에서는 유달리 섬세한 마음으로 해서 돈으로 살 수 있는 활락이 필요하게 되므로 야심만만한 가난한 청년은 아이들에게만 정신이 팔려 소설 따위에서는 행동의 본보기를 찾으려고 생각지도 않는 정숙한 30대 여성을 매일 보게 되는 것이다. 모든 일은 서서히 진행된다. 시골에서는 매사가 서서히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것은 극히 당연한 일이다. 레날 부인은 젊은 가정교사의 가난함을 생각하면 가슴이 서려서 눈물까지도 흘리는 일이 가끔 있었다. 어느 날 줄리앙은 정말 부인이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말했다. 아니, 부인님, 무슨 언짢은 일이라도 계십니까? 아니, 아무 일도 없어요. 아이들을 불러주세요. 함께 산책이나 합시다. 부인은 대답했다. 부인은 줄리앙의 팔을 잡았다. 줄리앙에겐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자세로 기대었다. 부인이 줄리앙을 그토록 친근하게 부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